한국에서 한 작가가 블록체인과 STO의 세상을 준비하면서 화본기통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2018년부터 얘기를 해왔고 2019년도에는 그게 할부 판매였지만 회사의 주식 투자랑 비슷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걸 준비하는 화가가 있었다는 것이 아마 전 세계 이슈화가 될 겁니다. 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될 고리드 화가에 대한 인터뷰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드에 대한 필명에 대한 소개, 그리고 계신 작품 컨셉, 그 안에 있는 시리즈 과정에 대한 구성, 특징, 갤러리 인터스텔라인 창업자로서의 대표 화가 2025년에 직접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화가와 팬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화가 이전에 강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그것에 귀감이나 영감을 받아서 많은 팬들이 모이게 됐던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팬들이 화가로부터 어떤 잠재성과 매력을 느꼈는가, 그래서 이제 막대한 펀딩이 이루어졌다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류, 다음은 예술이다와 관련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아트와 같이 협업해서 갤러리 인터스텔라로 이제 전시를 하고 계신데요. 네. 예술인의 공동체 G아트에도 화가님께서 상당한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아트는 어떤 단체이고 화가님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이제 제 친삼촌인 고한석 대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인터스텔라 갤러리를 차린 것하고 취지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뭐 예술가들의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 경제 생태계, 즉 그 미술 애호가, 컬렉터, 기업가,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다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안에서 작가들끼리 뭐 그림을 교환하던, 아니면 기업가가 G아트 내 작가의 그림을 사던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G아트에는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은퇴하고 그림을 시작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비전공자인데 취미로 미술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고, 일단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미역과 달리 어떤 특성을 갖게 됐냐면, 회원 자격의 그 장벽이 없어진 거죠. 관심만 있으면 회원이 될 수 있고, 가입비가 없었으니까. 최근에는 생겼지만 가입비가, 또 작은아버지가 삼촌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속적인 사실 후원금이 들어가요. 이 단체를 유지한다는 게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전시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갤러리 대관료 들어가고 운송비 들어가고 전시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미술단체니까 전시는 매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삼촌이 한 5억에서 6억을 썼고, 이제 더 이상 자력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G아트에 돈을 쓴다라는 것이 아미고님들의 투자금인데, 제가 최근에 자주 얘기하는 선본홍제하고도 맞고 화본기통하고도 방향성이 맞는 단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구성원이 일단 다양하고 예술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늘 우리 G아트 오프닝 할 때마다 소리 크게 지르는 전업작가협회 회장님이 오셔요. 네. 그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좀 어지러우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뭐 정치가 혼란하고 뭐 해도 우리 예술만은 순수한 영원성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 전업작가협회 그 회장님이 꼭 와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 축사처럼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자본주의 이후의 자본주의, 제가 늘 얘기하는 선본주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최소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미고님들에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더 추가 투자를 받았죠, 아미고님들한테. 그래서 G아트에 투자하신 분들이 또 한 10분이 넘고, 뭐 여기까지 대답하면 되나 모르겠네요. G아트가 방향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부에 대해서 생각을 키우시게 되었던 뭐 유년기의 기억이나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할아버지, 우리 집안은 목수 집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형제들 돕느라고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고 기부 DNA인데, 집을 지으려고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그 소나무가 귀해요. 예전에 나무가 많았다 하더라도 반듯해야 되기 때문에, 커야 되기 때문에 대들보 이런 목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우리 기와집을 지어야지라고 하면서 그 목재들을 다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근데 그걸 팔아서 막내 학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곧 내 집이 완성될 뻔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형제 학비로 장학금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누가 어렵다면 막 줘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평생 가난한 농부로 이제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어머니도 그렇고 기본 DNA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이제 광주로 갔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서 처음으로 좀 조그만 개척교회를 갔어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의 정기도 아마 6학년 때 봤을 것 같아요. 그 소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위인 정기 해가지고 네네. 100명 이상 쫙 있는 거, 그거 우리가 보통 읽잖아요. 네. 그것도 6학년 때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아예 그냥.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베푸는 삶이 그렇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저는 뭐 우리가 그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써내세요라고 이렇게 설문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5학년 2학기 때 교회를 다니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2학기 때는 제 장래 희망이 자선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써내라면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자선사업가라고 써서 낸 거예요, 학교에.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허락도 없이 제가 선심성으로 여기저기 좀 돈을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한테 썼는데, 돈을 그렇게 쓰면서 경험한 게 각각의 사람마다 참 그릇이 있구나. 이 사람한테는 요만큼만 줘야 되는데 이만큼 주면 탈이 나고, 이만큼 줘야 되는데 이만큼 주면은 갑자기 얘가 도둑놈 10보로 바뀌는 거예요. 더 뺏어가려고 하고, 이런 걸 다양하게 경험을 지금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수업료라고 생각하시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선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순환 시스템, 경제의 생태계라는 것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기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주는 게 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기부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선심성으로 돈을 쓰는 행위는 중단하게 됐고, 선본홍제라는 것에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선본홍제로 가는 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 그림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선물을 전하는 마음을 가진 사상이라고 해서 네. 선본홍제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그 이념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선본홍제는 선본주의와 홍익재물의 합성어인데, 홍익재물은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에서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걸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 건데, 그 이전에 환단거기에 보면은 환웅이라는 단군 이전에 환웅이라는 존재가 먼저 정말로 이제 뭐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만들 때, 그때는 홍익인간이 아니라 홍익재물이라는 걸 불렀어요. 홍익재물이 이제
저는 홍익인간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조금 전에 우리가 기부에서 선본 홍제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듯이 홍익재물이야말로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 시스템일 수도 있고 에코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널리 만물이 이렇게 하라예요. 만물이 이루어지려면 전체 시스템이 좋아져야 만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물이니까. 그게 홍익재물의 뜻이고, 선본주의라는 것은 제가 2020년경에 만든 말인데, 자본주의 이후는 어떤 시대가 될까를 생각했을 때 이미 누군가가 획득한 자본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어진, 그것이 신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는 거, 자연이 주는 게 뭐 신이 주는 건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왜 그랬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본주의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점점점 발달하게 되고 인간을 능가하게 되면 2024년에 벌써 뭐 AGI가 나왔느니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고, 올해부터는 이제 개인 휴머노이드 비서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라는 거거든요. 25년부터. 생산적인 활동, 지적인 활동, 교육도 이미 하고 있고, AI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한 기업인 한 명이 그 로봇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 한 사람에게 막대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선물로 다시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살 사람이 생기고 하니까, 물론 지금 자본주의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긴 있죠. 그걸 기부라고 하는 거고, 그걸 또 세금이라는 형태로 내고 있기도 하고. 모든 생산 활동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넘어갔을 때 대다수의 실업자가 되는, 백수가 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든 뭐든 간에 선물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네. 일단 그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태양계에서 단 1초, 우리 태양계 태양이 단 1초 동안 쏟아내는 에너지는 지구의 전체 인류가 100만 년 동안 쓰는 에너지와 비슷하다. 여러 가지 비교하는 게 있어요. 이 지구에 들어오는 전체 태양열 에너지를 우리가 만약에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면 하루치를 가지고 뭐 100년을 쓴다거나 뭐 1년 뭐 이래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가 태양광 패널만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요, 에너지가 공짜가 된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공짜가 되는 거예요. 자, 지적인 활동, 생산 활동, 에너지, 전부 다 다시 선물이 돼버리잖아요. 자연계의 선물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선본주의로 돌아가는데, 최초에 우리가 기후위기가 오기 전에 최초의 원시부족 사회는 동굴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과일이 있었고, 뭐 바다에 가면은 그냥 채취할 수 있는 조개가 있었고,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자연계 전체가 냉장고였다는 거죠. 지구 전체가. 그때가 원시 선본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원시적 선본주의 사회. 근데 다시 우리는 인간이 에너지를 쓰는 기술이 좋아지고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다시 진보된 선본주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후에는 반드시 선본주의 사회가 온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바우처든 데이터 보상제든 참여소득이든 이런 형태로 슬슬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이따 나오게 될 STO나 RWA,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증권화된다거나 화폐화하고 연동이 됐을 때는 그 또한 선본주의를 저는 더 이렇게 촉발시키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림과 예술 그리고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라는 생각은 네. 어디서 시작이 되신 걸까요? 네. 일단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미술품 경매 시장을 보면 이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을 건데, 지금 현재 사후의 뭐 잭슨 폴록 사후 작가의 경매가는 2천억이 넘는 거고, 생존 작가는 1,000억대, 2천억 이하죠. 2천억에서 갈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기존 미술관에 있는 작품과 그리고 시장에 나오지 않은 무수한 피카소의 작품들은 어디 갔느냐는 거죠. 전 세계 곳곳에 피카소의 진품이 흩어져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웬만한 상류층 집에 가면 피카소 진품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류층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인천 프리포트 지금 세계 최대로 짓는다고 하는데 4만 평대라는 거예요. 미술품 수장고가 4만 평대라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미술품을 수장할 수 있냐면 도서관의 책꽂이처럼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넷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프랑스 공항에 그 수장고가 나와요. 테넷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책꽂이처럼 이렇게 쑥 넣었다가 빼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여기가 있고 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책꽂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만 평을 차지한다는 그림의 개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 다 고가품이라는 거예요. 보관료 자체가 아무리 싼 수장고도 한 달 보관료가 그냥 월세가 나와버려요. 그냥 우리 서민들 사는 아파트 월세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최소 10억 이상 정도 돼야 그 그림의 가치가 수장고에 넣을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1, 2억 대는 수장고에 안 들어가요. 10억, 대부분 100억대 이상이 많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인천 프리포트 수장고에 지금 40%에서 60% 사이가 이미 예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집에 고가의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도난 될까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현재 우리 인류의 문명 전체는 안정적인 자본 축적의 그 어떤 방법이 금에서 그림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가 뭐냐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인식을 못하냐? 전 세계 상류층 1%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피카소 그림 진품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장고에 10억 이상 100억 이상 그림을 10개 이상 이렇게 맡겨놓은 상류층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의 저변에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욕망이 뭐냐면 활용하고 싶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미술품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수장고가 지금 그런 사업을 이제 슬슬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또 다른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전 지구의 상류층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 그것이 지금까지 그걸 왜 못했느냐? 블록체인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도난의 위험도, 수장고에서 나오는 순간 도난의 위험이 생기고, 그렇죠.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로봇 경비원이든 뭐든 간에 경비를 하는 돈이 좀 싸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또 신용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신용 거래가 확보가 되다 보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그림을 저는 토큰화 시킬 거라고 봐요. 달러가 마치 금고에 보관된 금을 본위로 해서 달러가 돌아다녔던 것처럼, 수장고나 자기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담보로 한 제2, 제3의 달러들이 돌아다니는 세상이, 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이 온다라는 게 보이고, 제가 그래서 그걸 화본기통이라고 부른 거였어요. 그런데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잘 보관되어 있으면서도 마치 예전에 금보관소가 운영했던 것들을 지금 프리포트가 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금괴를 쌓아놓은 압축 정도로 봤을 때, 자산을 압축시키는 정도가, 베코 그림 하나가 1,000억이다.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이 실제로 1,000억이니까. 베코 그림 하나가 1,000억이다. 그러면은 그 베코 그림을 보관하는데 한 평이면 되거든요. 4분의 1평이면은 그 1,000억을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압축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산의 압축성이.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저는 화본기통의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지 그동안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미고님들한테 분명히 화본기통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해야 되고, 문제는 뭐냐, 되게 제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나가서 그 세상에 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우리 아미고님과 우리가 먼저 화본기통 해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서 우리가 그 방아쇠 역할을 해버리자는 거죠. 저와 아미고님들이. 최소한 우리 한국이 화본기통 세상에서 후진국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이걸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제가 화본기통 그 작품 소유권 보증서 그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술과 경제가 선순환된다. 그 부분. 이거죠. 일단 금과 그림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현실적이면서도 좀 설명은 될 거라고 보는데, 금과 은의 문제가 뭐였냐면, 금괴와 은계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로부터 약탈을 해서 녹여가지고 자기 집 문장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화폐의 본이었을 때는 이 금의 약탈이 완전히 기본이 된 거예요. 해적지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전쟁하고 금 빼앗고 전쟁하고, 왜냐면 뺏어가서 바로 녹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녹여서 자기 집 이니셜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훼손을 해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요, 훼손하는 순간 전 세계가 알게 된다거든요. 누가 이 코인 지갑에서 이걸 빼가는 순간 알게 된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은 그게 굉장히 허술합니다. 왜냐면은 자주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급의 컴퓨터가 나와야만이 만물 인터넷이 제대로 돌아가요. 꼭 양자 컴퓨터가 아니어도 돼요. 그 이전에 상당한 성능의 컴퓨터가 전 세계 블록체인을 돌리게 되면 훔쳐갈 수 없는 코인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상에 훔쳐갔지만 원형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재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림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문화재도 얘기. 네, 문화재. 뭐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누가 훔쳤어. 훔치만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훔치만은 내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화재고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도 훔쳐가서는 정말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범인이 잡히는 거예요. 왜? 그 범인이 그걸 녹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금인데 방가사유상을 녹이면 가치가 1000분의 1로 뚝 줄어들어 버리는데, 10,000분의 1로. 그래서 우리 예술품은 그 자체가 블록체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훼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림의 선순환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는 되게 약간 아주 현실적인 기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원형을 훼손하면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그 예술품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